눈이 무름까지 쌓인 언덕 위에서 사내가 흰 구름 한 덩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1번 고른 뒤에 그 구름 위로 조심스려 한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발은 구름을 그대로 지나쳤고 사내는 눈 속에 얼구부터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옷깃에 눈을 털면서 아무러지도 않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만 벌써 3번째였지만 그는 부채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구름을 올라서지 못하면 그가 하려는 일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 눈 덮인 길에서 방울 소리가 하나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치가 부채를 폈습니다. 손바닥 앞에서 흰 것이 뭉쳤습니다. 솜을 뜯어 놓은 것처럼 뭉치더니 무릎 높이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내기는 쉬웠습니다. 송악산에서 배운 것 중에 제일 쉬웠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치가 한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발은 구름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고 그는 또 눈 속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땅에는 결이 있습니다. 흙에도 있고 바위에도 있습니다. 그 결 사이를 밟으면 먼 길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구름에는 결이 없었습니다. 물에 결이 없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치는 눈 위에 주저앉아 자기가 만든 구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은 그가 앉아 있는 동안 소리 없이 흩어졌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만들어낸 것은 사흘이 지나면 흙이 됩니다. 다만 남는 것이 있어야 흙이 됩니다. 불이 그랬습니다. 다 타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흙이 될 것도 없었습니다. 구름도 그랬습니다. 밟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우치가 눈을 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방울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소리가 느렸습니다. 한 번 울리고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우치는 구름을 지우고 나무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길을 올라오는 것은 사람 셋이었습니다. 앞뒤로 선 두 사람이 어깨에 긴 것을 메고 있었습니다. 널빤지 몇 장을 새끼줄로 얽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을 뉘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녀라 부르기에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앞선 사람이 손에 든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로 여자 하나가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곡은 하지 않았습니다. 곡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우치가 나무 뒤에서 나와 길가에 섰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았습니다. 길을 비켜주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위에 자리를 하나 봐 두었소. 우치가 두 사람이 맨 것을 보았습니다. 작았습니다. 어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이었습니까? 앞선 사람이 어깨를 고쳐매고 대답했습니다. 병은 아니요. 뒤따르던 여자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지 않았습니다. 울 만큼 울고 나면 눈이 저렇게 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봄의 관가에서 곡식을 구워 주었소. 가을에 갚으라 하기에 갚았소. 갚고 나니 겨울에 먹을 것이 없었소. 우치가 물었습니다. 흉년인데 그대로 거두었습니까? 흉년이라고 적어 올린 고을이 없었소. 우치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흉년이라 적어 올리면 고을을 맡은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적어 올리지 않습니다. 논이 비어도 장부는 가득 찹니다. 위에서는 모르겠지요.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우치가 품에 손을 넣었습니다. 넣었다가 그대로 뺐습니다. 그의 손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사흘 뒤에 흙이 됩니다.
사흘 배부르다가 나흘째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는 압니다. 며칠 전 개성 저작거리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누운 아이는 그가 무엇을 해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보내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우치는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고 방울 소리가 산 위로 멀어졌습니다. 우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곡식이 없어서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식은 있었습니다. 관가의 곳간에 있고 큰 집의 창고에 있고 그보다 더 위에도 있었습니다. 없어서 굶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닫혀 있어서 굶는 것이었습니다. 담을 넘어지고 나오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쫓기고 쫓기면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법으로 잠긴 것은 법을 쥔 자가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우치는 부채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곳간 문을 여는 사람은 따로 있지요. 그는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걸음이 그날 밤 안에 한양성 밖에 닿았습니다. 우치는 사흘 동안 한양을 걸어 다녔습니다. 6조 앞 큰 길을 하루에 2번씩 지나갔습니다. 관청담을 따라 걸으면서 지붕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궁궐담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담 안쪽으로 큰 지붕 하나가 솟아 있었습니다. 기와가 여러 겹으로 얹힌 지붕이었습니다. 우치는 그 지붕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치가 6조 앞을 지나는데 앞에서 오던 관원 하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관원이 우치의 얼굴을 보더니 손에 들었던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우치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김생이었습니다. 자네. 김생이 그 뒤를 잇지 못했습니다. 우치가 웃으면서 떨어진 것을 주워 건넸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김생이 우치의 팔을 잡았습니다. 잡고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자네 죽었다 하지 않았는가? 누가 그럽니까? 김생이 잡았던 팔을 놓았습니다. 송도에 사람을 보냈네. 송도는 개성을 이르는 말입니다. 모친 상을 치르고 산으로 돌아갔다 하였네. 그 뒤로 3년을 안 내려왔다 하였네. 3년이면 죽은 것 아닌가? 우치가 웃었습니다. 3년 만에 내려왔으니 산 것입니다. 김생이 그를 데리고 뒷골목의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생은 우치에게 국밥을 시켜주고 자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우치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형님은 급제하셨습니까? 새 해전에 하였네. 그러면 백성을 살피는 벼슬을 하고 계시겠습니다. 김생이 잠깐 우치를 보다가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호조에 있네. 나라의 곡식과 재물을 맡아보는 관청일세. 우치가 물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장부를 적네. 김생이 술잔을 들었다가 도로 놓았습니다. 고을에서 올라온 장부를 받아서 다시 옮겨 적네. 그것을 세해하였네. 우치가 물었습니다. 올라온 장부가 참말입니까? 김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치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흉년이라고 적어 올린 고을이 몇이나 됩니까? 올해는 하나도 없네. 논이 비었는데도 말입니까? 논이 빈 것은 논이 빈 것이고 장부는 장부일세. 김생이 그렇게 말하고 잔을 비웠습니다. 자네 말하는 투는 그때와 똑같군. 형님 대답하시는 투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보았습니다. 먼저 눈을 돌린 것은 김생이었습니다. 우치가 국밥을 반쯤 먹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형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하게. 임금이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김생이 웃으려다가 우치의 얼굴을 보고 그만두었습니다. 우치는 농으로 묻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 묻는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김생이 잔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신하는 아닐세. 신하는 갈아치우면 그만이니까. 우치가 물었습니다. 백성도 아닙니까? 백성은 굶어도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무섭지 않네. 김생이 손가락으로 상위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습니다. 임금이 무서워하는 것은 하늘일세. 하늘 말입니까? 우치가 잔을 밀어놓고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가뭄이 들면 임금이 자기 자리를 비우고 뒷전으로 물러앉네. 별이 이상하게 흐르면 반찬 가짓수를 줄이네. 땅이 흔들리면 신하들을 모아놓고 제 잘못을 적어내리네. 김생이 손가락을 거두었습니다. 임금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은 하늘이 시켜서라 하네. 그러니 하늘이 노하면 그 자리가 흔들리네. 하늘이 한마디 하면 조정이 다 엎드리네. 우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 고맙단 말인가? 우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길을 하나 알았습니다. 김생이 따라 일어나 그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자네, 무슨 일을 꾸미는가? 꾸미기는 무엇을 꾸밉니까? 자네는 웃을 때가 제일 위험하네. 우치가 소매를 빼면서 웃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너무 오래 아셨습니다. 김생이 관청 쪽으로 걸어가다가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우치는 그 자리에 서서 궁궐 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담 위로 솟은 그 큰 지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치는 남산 중턱에 앉아 궁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에도 그 지붕만은 하얗게 보였습니다. 눈이 얹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치는 무릎에 부채를 놓고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얼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을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먼 길을 짧게 갈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귀신을 불러 심부름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그만큼 분명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합니다. 만들어낸 것은 사흘이면 흙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오르지 못합니다. 우치는 마지막 하나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그는 하늘에 오르지 못합니다. 구름을 만들 줄은 아는데 그 위에 서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치는 눈 덮인 궁궐 지붕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웃었습니다. 밟지 못하면 밟는 것처럼 보이면 되지요. 지붕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기와에도 결이 있고 그 아래 나무에도 결이 있습니다. 땅에 붙은 것이면 그는 어디든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름 위에 설 것이 아닙니다. 지붕 위에 서서 그 아래를 구름으로 덮으면 됩니다. 마당에서 올려다보는 사람의 눈에는 발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채워 넣습니다. 우치는 그날 밤부터 열흘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옷이었습니다. 만들어 낸 옷은 사흘이면 흙이 됩니다. 그러니 쓰기 하루 전에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의 벼슬 아치를 사람들은 선관이라 부릅니다. 선관의 옷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틀렸다고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림에는 있었습니다. 절벽에 그려진 그림이 있고 굿하는 집에 걸린 그림이 있습니다. 우치는 그 그림들을 찾아다니며 사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무엇을 입혀놓았는지 보았습니다. 둘째로 소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조용히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우치는 귀신을 부르는 대목을 짚었습니다. 큰 귀신은 부르지 못합니다. 부를 수 있는 것은 떠도는 잔귀신들 뿐입니다. 그것들은 힘은 없어도 소리는 냅니다. 우치는 밤마다 남산 중턱에서 그것들을 불러 앉혀 놓고 소리를 맞춰 보았습니다. 첫날 밤에는 피리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 말고 위에서 나는 소리로 하시오.
둘째 날 밤에는 종소리가 났습니다. 우치가 부채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종은 절에서 치오. 절에서 치는 소리를 하늘에서 내면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오. 셋째 날 밤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삐친 것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담에 겨우 맞았습니다. 셋째로 날이었습니다. 조정의 벼슬아치가 다 모이는 날이라야 합니다. 우치는 육조 앞을 지나다니며 그날을 알아냈습니다. 넷째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이 하는 말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라도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우치는 열흘 동안 벼슬아치들이 사는 골목을 걸어 다녔습니다. 걸으면서 담 안에 우물자리를 짚었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우물이 세 곳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듬해 봄이면 아주 마를 우물이었습니다. 우치는 그 집이 어느 골목 몇째 집인지 외워두었습니다. 다섯째가 남았습니다. 우치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도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송악산에서 얻은 하늘의 책을 천서라 합니다. 그가 가진 한 권에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천서 3권 중 2권은 흰 여우가 물고 갔습니다. 그 2권에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우치는 그 대목을 떠올릴 때마다 손끝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조정에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앉아 있으면 그는 마당 한복판에서 벗겨집니다. 우치는 새벽에 일어나 앉아 부채를 폈다 접었다 했습니다. 반이면 반만큼 하지요. 그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조금 잤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정월 초닷새였습니다. 그날 조정의 벼슬아치가 모두 근정전 앞들에 모였습니다. 눈을 쓸어 낸 자리에 사람들이 품계를 따라 줄지어 섰습니다. 임금이 전각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아뢰기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앞들이 어두워졌습니다. 해는 그대로 있는데 뜰 위쪽만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각 지붕 위로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흰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붉고 푸르고 누런 것이 뒤섞여 천천히 부풀었습니다. 구름은 지붕을 덮고 처마를 덮고 마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종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나는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앞들에 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물러서다가 서로 밟았습니다. 구름 한복판이 갈라졌습니다. 거기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쓴 것이 금빛이었습니다. 옷자락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발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신하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엎드리자 뜰에 있던 사람들이 차례로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구름 위에 선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뜰 전체에 고르게 퍼졌습니다. 조선의 임금은 들으라. 임금이 전각 앞으로 나와 섰습니다. 나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왔다. 임금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황상제께서 하늘에 궁을 새로 세우신다. 기둥은 다 세웠다. 선관이 손으로 허공에 가로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런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얹을 들보가 없다. 지붕을 받치는 그 나무 말이다. 하늘에 들보는 쇠로도 나무로도 아니 된다. 우치는 거기서 한 번 말을 끊었습니다. 끊고 뜰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엎드린 등이 뜰에 가득했습니다. 황금이라야 한다. 길이 5자, 너비 7치. 뜰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른 키만 한 길이에 너비가 한 뼘이었습니다. 그만한 금덩이는 나라 창고에도 없습니다. 조선에서 그것을 지어 올리라. 뜰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늙은 신하 하나가 엎드린 채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수염이 하얗고 등이 굽은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신하가 물었습니다. 황공하오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말하라. 하늘이 어찌 사람의 금을 쓰십니까? 늙은 신하가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하늘에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등에 땀이 났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늙은 신하가 이름을 아뢰었습니다. 내 집이 남산 아래 셋째 골목이지. 신하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내 집 우물이 지난 가을부터 물이 줄었다. 두레박이 바닥을 긁는다. 올봄이면 아주 마른다. 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늙은 신하가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우치가 대답했습니다. 우물 아래 바위가 돌아앉았기 때문이다. 땅이 하는 일을 사람이 모르는 것이지 하늘이 모르겠느냐. 늙은 신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우치는 그 김에 뜰을 한번 훑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조정에는 도가 높은 사람이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다만 기한을 일러 주십시오. 우치가 소매를 들었습니다. 보름을 준다. 정월 스무날 이 자리로 다시 오겠다. 그날 해가 가장 높이 뜬 때에 받아가겠다. 임금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만일 못 채우면 어찌 됩니까? 우치는 그 물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으면서도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못 채우면 채우지 못한 나라의 일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다만 옥황상제께 그대로 아를 것이다. 구름이 다시 부풀어 사람의 모습을 덮었습니다. 소리가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흩어졌습니다. 지붕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눈 쌓인 기와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앞뜰에 엎드린 사람들이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그날로 명을 내렸습니다. 재물을 맡은 관청과 물건 만드는 관청에 함께 내렸습니다. 궁궐 단박 끈행나무 위에서 우치가 그 소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치는 나무에서 내려오면서 소매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날 밤 나라 창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튿날 나라 창고의 금을 다 꺼내 저울에 달았습니다. 모자랐습니다. 길이 5자, 너비 7치를 채우기에는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다시 명을 내렸습니다. 각 관청에 있는 금부치를 모두 거두라 하였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도 모자랐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3명이 내려왔습니다. 한양과 가까운 고을에서 금부치를 거두어 올리라 하였습니다. 거둔 것은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뒷날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김생이 그 일에 나갔습니다. 호조에서 사람을 세 뽑았는데 그 중 하나였습니다. 김생은 금명을 받은 날 저녁에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거두는 자리는 종로 저작거리 어귀에 폈습니다. 멍석을 깔고 저울을 놓고 장부를 폈습니다. 군졸들이 골목마다 다니며 알렸습니다. 금부치를 가진 자는 나와서 바치라. 뒷날 나라에서 갚는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집 종들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내어준 것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작거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가락지 하나, 금비녀 1개를 손에 쥐고 왔습니다. 김생은 저울 앞에 앉아 무게를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고 사는 곳을 적고 무게를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 노파 하나가 줄 끝에 섰습니다. 노파가 저울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놓으시오.
노파가 주먹을 펴지 않았습니다. 김생이 붓을 놓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노파가 손을 폈습니다. 손바닥에 금가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어른 손가락에는 들어가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김생이 그것을 집어 저울에 올렸습니다. 이름을 대시오. 노파가 이름을 댔습니다. 사는 곳은 어디요? 노파가 사는 곳을 댔습니다. 김생이 적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네 것이오.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생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딸년 것입니다. 딸이 지금 어디 있소? 12해 전에 갔습니다. 김생의 붓이 멈추었습니다. 노파가 저울 위에 놓인 가락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시집 갈 때 끼워준 것입니다. 시집 간 그해 겨울에 갔습니다. 돌려받은 것이 저것 하나입니다. 김생이 장부를 덮으려다가 도로 폈습니다. 덮으면 저 가락지가 장부에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지 않으면 뒷날 갚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김생은 적었습니다. 적고 나서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반드시 갚소. 노파가 김생을 보았습니다. 나리, 말하시오. 갚아주실 때 저것을 도로 주십니까? 김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둔 금부치는 녹여서 한 덩이로 만듭니다. 돌아올 때는 무게로 돌아옵니다. 가락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파는 대답을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면서 한 번 더 저울 쪽을 보았습니다. 김생은 그날 밤 장부를 안고 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낮 그 줄 끝에 삿갓을 눌러 쓴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저울 앞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줄에서 빠졌습니다. 우치였습니다. 우치는 저작거리 담 밑에 서서 그 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수를 세었습니다. 123이었습니다. 그 중에 큰 집종은 20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나머지는 가락지 하나, 귀고리 한 짝을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치는 담에 등을 대고 앉았습니다. 그는 곳간을 열게 하려고 하늘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린 것은 곳간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것은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윗물을 흔들면 아랫물이 먼저 넘칩니다.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 노파에게서 가락지를 뺏었구나. 거둔 금붙이는 물건 만드는 관청으로 갔습니다. 궁궐 뒷뜰에 임시로 대장간에 앉혔습니다. 금을 다루는 사람 12이 뽑혀 들어왔습니다. 밤낮으로 불을 지폈다 껐다 하였습니다. 가락지가 녹고 비녀가 녹았습니다. 귀고리가 녹고 놀이개가 녹았습니다. 녹은 것들은 한 그릇에 모였습니다. 한 그릇에 모이고 나면 누구의 것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게를 달아보고 우두머리에게 말했습니다. 5자를 통으로 채우기에는 모자랍니다. 우두머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모자라오? 통으로 부으면 석자 반이 될 듯합니다. 우두머리가 한참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속을 비우시오. 속을 비우면 하늘이 모르겠습니까? 들켜서 죽으나 못 채워서 죽으나 매 안 가지요. 그들은 그날부터 속이 빈 들보를 만들었습니다. 겉은 5자, 너비 7치. 안은 비었고 두께는 손가락 2마디쯤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정 8비 들어야 움직였습니다. 우치는 그 대장간 근처에 사흘 밤 앉아 있었습니다. 담 밖 나무 위였습니다. 불빛이 담 너머로 붉게 넘어왔습니다. 우치는 그 불빛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가? 정월 20날에 그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금부치는 이미 녹았습니다. 가락지는 이미 가락지가 아닙니다. 그가 안 나타나면
저 들보는 나라 창고로 들어갑니다. 창고로 들어간 것이 백성에게 돌아온 적은 없습니다. 돌아오더라도 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노파는 가락지도 잃고 쌀도 못 얻습니다. 우치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져가야겠구나.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져가서 되도록 많이 되돌려야겠구나. 정월 스무날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우치에게는 나쁜 날이었습니다. 없는 구름을 만들면 그만큼 눈에 띕니다. 근정전 앞들의 벼슬아치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전각 앞에 붉은 천을 깐 큰 나무상을 놓았습니다. 그 위에 들보를 올렸습니다. 장정 8비 메고 나와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는데 상다리가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해가 가장 높이 올랐을 때였습니다. 지붕 위에서 구름이 피어 올랐습니다. 보름 전과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소리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구름이 갈라지고 선관이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상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명하신 대로 지어 올렸습니다. 우치가 들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려다보면서 속이 빈 것을 알았습니다. 두께가 얇으면 빛이 다르게 않습니다. 그러나 우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옥황상제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임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하라. 임금이 그 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왔습니다. 올해 나라의 곡식이 부족합니다. 백성이 굶습니다. 옥황상제께 그 사정을 아뢰어 주시겠습니까? 우치가 그 자리에서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임금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하늘에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우치가 대답했습니다. 곡식은 하늘에 없다. 하늘에는 비만 있다. 곡식은 내 발밑에 있다. 임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뜬 얼굴이었습니다. 우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매를 들자 구름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구름이 그 상 위를 덮었습니다. 뜰에서는 상도 들보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우치는 몸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셋이 함께 들보를 밀어 지붕 뒤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다시 하나로 합쳤습니다. 소리가 크게 한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걷혔습니다. 그 상 위가 비어 있었습니다. 붉은 천만 남았습니다. 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남산 아래 셋째 골목에 사는 그 늙은 신하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전각 지붕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얹힌 눈이 한쪽만 뭉개져 있었습니다. 그 들보는 그날부터 사흘 동안 근정전 지붕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마 그늘에 가려진 자리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우치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품에 톱과 끌을 넣어갔습니다. 도술로 자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 낸 연장은 사흘이면 흙이 됩니다. 자르는 도중에 흙이 되면 손을 다칩니다. 우치는 기와에 엎드려 들보를 잘랐습니다. 속이 비었으니 생각보다 빨리 잘렸습니다. 6 토막을 냈습니다. 한 토막씩 자루에 넣어 등에 지고 지붕을 내려왔습니다. 6번을 오르내렸습니다. 마지막 토막을 지고 내려올 때 동쪽이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우치는 도성박 클구덩이에 5 토막을 묻었습니다. 6째 토막은 그 자리에서 끌로 쪼갰습니다. 주먹만 한 조각 하나만 품에 넣고 나머지는 구덩이에 함께 묻었습니다. 품에 넣은 조각은 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을 조선 안에서 팔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의 금이 통째로 없어진 판입니다. 그만한 금이 저작거리에 나오면 사흘 만에 잡힙니다.
금 다루는 사람도 잡히고 우치도 잡힙니다. 그래서 우치는 북으로 갔습니다. 땅의 결을 밟으면 길이 짧아집니다. 하루 걸릴 길을 밥 한 그릇 먹을 참에 갑니다. 다만 묻어둔 금을 도로 파내어 등에 졌습니다. 금을 지고 나니 결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이 무거우면 결이 눌립니다. 우치는 사흘 만에 의주에 닿았습니다. 의주 앞에 압록강이 있었습니다. 우치는 강가에 서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물에는 결이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강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우치가 얼음 위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손끝에 결이 잡혔습니다. 우치는 그 자리에 앉아 조금 웃었습니다. 물은 못 건너도 언물은 건너는구나. 그는 얼음의 결을 밟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 건너에서 금을 팔았습니다. 거기서는 금이 흔하지 않았고 어디서 났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받은 것은 은덩이였습니다. 은덩이는 조선에서도 쓰입니다. 금 5자는 온 나라가 알아보지만 은덩이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치는 은을 지고 다시 언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곡식 많은 고을을 돌았습니다. 흉년은 흉년이어도 곡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집 창고에는 쌓여 있었습니다. 값이 올라서 내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치는 그 집들을 찾아가 은을 내놓았습니다. 값을 깎지 않았습니다. 깎으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면 관가에 들어갑니다. 한 집에서는 주인이 값을 2번 올려 불렀습니다. 작년 값의 갑절이오. 그리 하겠습니다. 주인이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흥정을 아니하시오. 급한 사람은 흥정을 못합니다. 그는 부르는 대로 주고 샀습니다. 그렇게 하여 3만석을 샀습니다. 우치는 그 쌀을 하나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한 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쌀은 나흘째 아침에도 쌀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만석은 아직 남쪽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쌓여 있는 쌀은 옮겨야 사람 입에 들어갑니다. 우치가 몸을 나누면 3가지 됩니다. 셋이 3만석을 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우치는 사흘 동안 그 창고 앞에 앉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삿갓을 눌러쓰고 나루로 내려갔습니다. 도술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치는 나루에서 배 22척을 얻었습니다. 2번씩 실어 나르기로 했습니다. 삭은 무명배로 미리 다 치렀습니다. 값을 깎지 않았더니 아무도 무엇을 나르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짐꾼도 그렇게 얻었습니다. 품삯을 하루치씩 앞당겨 주었더니 사람이 저절로 모였습니다. 우치는 그때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도술로 사람을 부리려면 홀려야 하는데 삭스로 부리면 홀리지 않아도 됩니다. 홀린 사람은 깨고 나면 원망을 하고 삭스를 받은 사람은 이튿날 또 나옵니다. 배가 서해로 올라갔습니다. 한 갈래는 충청도로, 한 갈래는 경기도로 붙였습니다. 한 갈래는 황해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치는 몸을 셋으로 나누어 3갈래에 하나씩 붙었습니다. 넷째를 만들면 얼굴이 흐려지기 때문에 3가지만 했습니다. 본 것은 셋이 다 기억했습니다. 다만 몸이 셋이니 잠도 3번 자야 했습니다. 첫 고을에 쌀을 부린 것은 2월 중순이었습니다. 고을 어귀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래 넓은 터에 쌀섬을 쌓았습니다. 우치가 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서서 쌀섬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치가 물었습니다. 어찌 안이 가져가십니까? 한 늙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지난 섣달에 송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오. 어떤 일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저작거리에서 쌀을 만들어 나눠 주었다 하오. 잘 배부르고 나흘째 솥에서 흙이 나왔다 하오. 우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2달 만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쌀은 무엇이오? 우치가 쌀섬 하나를 풀어 손으로 한 줌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이 앞에 폈습니다. 이것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산 것입니다. 어디서 샀소? 우치가 쥐고 있던 쌀을 도로섬에 부었습니다. 남쪽에서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 값은 어디서 났소? 우치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 나무에 붙여 두겠습니다. 늙은이가 그 손의 쌀을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안 가져가겠소. 사흘 뒤에 와서 보겠소. 우치가 늙은이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십시오. 사흘 뒤에도 여기 있겠습니다. 그날 절반쯤은 가져갔고 절반쯤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우치는 남은 쌀 옆에 자리를 깔고 사흘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 되었습니다.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쌀섬을 풀어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쌀이었습니다. 늙은이가 손에 든 쌀을 오래 만져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등에 지고 갔습니다. 그날 오후에 남았던 쌀이 다 나갔습니다. 같은 일이 고을마다 있었습니다. 어떤 고을에서는 사흘을 기다렸고 어떤 고을에서는 그냥 가져갔습니다. 우치는 고을을 뜨기 전에 큰 나무나 관과 담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쌀은 하늘이 준 것이 아니다. 정월에 조선이 하늘에 바친 황금 들보를 팔아서 산 것이다. 하늘은 금을 쓰지 않는다. 금이 필요한 것은 하늘이 아니라 곪는 사람이다. 이 일은 송도 사람 전우치가 하였다. 그 종이를 붙일 때 우치의 셋째 몸이 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름을 쓰면 쫓깁니다. 안 쓰면 안 쫓깁니다. 그런데 이름을 쓰지 않으면 저 쌀은 또 하늘이 준 것이 됩니다. 하늘이 준 것이 되면 내년에도 사람들은 하늘만 봅니다. 우치는 이름을 썼습니다. 우치는 3월 초에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을 하나로 합치고 나니 사흘을 알았습니다. 앓고 일어나서 품에 넣어두었던 금 조각을 꺼냈습니다. 6째 토막에서 떼어 남긴 주먹만 한 조각이었습니다. 우치는 그것을 들고 종로 뒷골목의 금장이를 찾아갔습니다. 금부치를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금장이가 그 조각을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났소? 우치는 그 떨리는 손을 보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이 입을 열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래도 이 일만은 도술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묻지 마시고 만들어만 주십시오. 무엇을 만들란 말이오? 우치가 손가락으로 크기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가락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몇 개나? 123개입니다. 그 줄에 선 사람이 그만큼이었습니다. 금장이가 이래 만에 가락지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으로 123개가 나왔습니다. 남은 조각은 우치가 도로품에 넣었습니다. 우치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종로 저작거리로 갔습니다. 정월에 저울이 놓였던 그 자리였습니다. 멍석은 거쳤고 저울도 없었습니다. 우치는 그 자리에 앉아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줄에 섰던 얼굴을 그는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담 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틀째에 노파가 지나갔습니다. 우치가 일어나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노파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르신, 노파가 돌아보았습니다. 뉘시오. 정월에 여기서 가락지를 내신 분 아닙니까? 노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가에서 나왔소. 아닙니다. 우치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가락지 하나를 집어 노파에게 내밀었습니다.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노파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금가락지입니다. 정월의 나라가 하늘에 바친 그 들보에서 나온 금입니다. 노파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놓고 오래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것이 아니오. 우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딸 것은 안쪽이 닳아서 얇았소. 12해 동안 내가 만져서 더 얇아졌소. 이것은 새 것이오. 노파가 가락지를 우치 쪽으로 도로 내밀었습니다. 우치가 받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안다면서 왜 가져왔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노파가 우치를 한참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락지를 도로 손에 쥐었습니다. 쥐고 나서 손을 내려드렸습니다. 고맙소. 노파는 그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곳간을 열게 했고 금을 팔았고 쌀을 3만 석 사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 노파에게 돌려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옮길 수 있는 것과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무게는 옮겨집니다. 다른 자리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우치는 남은 가락지 122개를 보자기에 싸들고 그 골목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열흘 동안 그는 그 얼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그는 다른 얼굴을 하고 갔습니다. 같은 얼굴을 2번 보인 골목은 없었습니다. 찾은 사람에게는 주고 못 찾은 사람의 것은 그대로 지고 다녔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녁에 보자기에 19개가 남았습니다. 그 종이가 처음 관가에 들어간 것은 2월 하순이었습니다. 충청도의 한 고을 수령이 나무에 붙은 종이를 떼었습니다. 떼어 읽고 나서 돌을 맡은 관찰사에게 올렸습니다. 관찰사가 그것을 읽고 한양으로 올렸습니다. 같은 종이가 경기도와 황해도에서도 올라왔습니다. 글씨가 셋 다 똑같았습니다. 임금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가간이 조용했습니다. 임금이 종이를 상에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지붕을 살펴본 자가 있느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근정전 지붕 뒤 처마 그늘에 가루가 쓸려 모여 있었습니다. 쓸어보니 금가루였습니다. 기와 2장이 깨져 있었고 그 자리만 이끼가 문질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뢰자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산 아래 셋째 골목에 사는 그 늙은 신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이 그날 여쭈었습니다. 하늘이 어찌 사람의 금을 쓰시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임금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더 묻지 않았느냐? 늙은 신하가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신의 우물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신은 신의 우물 앞에서 하늘을 믿었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어 그를 물렸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렸습니다. 전우치를 잡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산채로 잡으라 하였습니다. 그날 조정에서 나온 명이 각 도에 관하로 나갔습니다. 호조에서도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둔 금부치의 장부를 다시 꺼내 세었습니다. 세어보니 무게가 맞지 않았습니다. 들보로 들어간 것보다 거둔 것이 많았습니다. 남은 것은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생은 그 자리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그 종이에 적힌 글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이 일은 송도 사람 전우치가 하였다. 김생은 그 대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난 섣달에 국밥집이 떠올랐습니다. 임금이 무엇을 무서워하느냐고 묻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하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임금이 자기 자리를 비운다는 것도 그가 일러주었습니다. 별이 흐르면 반찬을 줄인다는 것도
그가 일러주었습니다. 우치는 길을 하나 알았다고 했습니다. 김생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묻다가 놓았습니다. 김생은 그날 밤 관청의 남아 등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가 그 국밥집 이야기를 아뢰면 우친 반드시 잡힙니다. 송도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얼굴도 알고 어느 산에 3년 있었는지도 압니다. 아뢰지 않으면 그는 그것을 숨긴 것이 됩니다. 숨긴 것이 뒤에 드러나면 그의 목이 달아납니다. 김생은 밤새 앉아 있다가 새벽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스스로 나서기를 청하였습니다. 전우치를 아는 자가 신이 오니 신을 보내 주십사 하였습니다. 김생이 아는 것을 다 아뢰었습니다. 송도 송악산 아래 사람이라는 것을 아뢰었습니다. 3년을 산에서 지냈다는 것도 말하였습니다. 부모가 다 죽어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까지 밝혔습니다. 다만 2가지는 아뢰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해주었는지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뢰지 않았습니다. 김생은 그 2가지를 삼키고 관청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소매 안에 넣고 걸었습니다. 그날로 그는 송도로 가는 말을 얻어 탔습니다. 3월 하순에 개성에서 우치를 잡았습니다. 군사 스물이 새벽에 집을 에워쌌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자고 있던 사내를 묶었습니다. 사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묶여서 웃기만 했습니다. 한양으로 끌고 오는 사흘 동안 그 사내는 순순히 걸었습니다. 밥을 주면 먹고 자라 하면 잤습니다. 죄인을 다루는 관청을 의금부라 합니다. 그 뜰에 끌어다 무릎을 꿇렸습니다. 문초를 맡은 관원이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내가 전우치냐? 사내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금 들보를 내가 가져갔느냐? 소인이 가져갔습니다. 관원이 붓을 놓고 군졸에게 밧줄을 풀라 했습니다. 자백을 받았으니 형틀에 올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군졸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밧줄이 풀리자 그 안에서 집단이 쏟아졌습니다. 집단에 제 얼굴을 입혀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있던 자리에 집단 한 뭉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집단 위에 종이가 한 장 얹혀 있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밥을 잘 얻어 먹었소. 관원이 그 종이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세 곳에서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수원에서 잡고 광주에서 잡고 양주에서 잡았습니다. 셋 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세 곳에서 같은 날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 곳의 군사가 각각 자기가 진짜를 잡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의금부들의 셋을 나란히 앉혀놓고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관원이 물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진짜냐? 셋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짜요. 관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둘은 무엇이냐? 셋이 또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 둘은 가짜요. 뜰에 있던 군졸들이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떨었습니다. 관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관원이 셋을 따로 가두라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옥문을 열어보니 세 칸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칸마다 집단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칸에만 종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셋 다 가짜였소. 우치는 그런 장난을 3달 동안 10번쯤 했습니다. 잡히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번 잡힐 때마다 그 고을 군사가 사흘씩 헛걸음을 합니다. 헛걸음을 한 군사는 다음번에 더 독하게 나옵니다. 독해진 군사는 우치를 못 잡으면 그 고을 사람을 잡습니다. 4월 하순에 개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치에게 밥을 지어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 대신 붙들려 갔습니다.
스물도 안 된 아이였습니다. 우치가 그 소식을 듣고 개성으로 갔습니다. 가서 관가 앞에 서서 이름을 대고 스스로 묵겼습니다. 이번에는 집단을 두지 않았습니다. 옥에 들어가 보니 그 아이가 옆 칸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물쇠를 연 것은 우치가 불러들인 잔귀신이었습니다. 우치는 그 아이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아이는 그 길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치는 아이가 있던 옆 칸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옮겨 앉으면서 얼굴을 아이의 얼굴로 바꾸었습니다. 새벽에 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우치를 가둔 칸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문으로 몰려 나갔습니다. 아무도 옆 칸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아이가 그대로 앉아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치는 그 안에서 하루 낮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옥 안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갇힌 사람 중에 곡식을 훔쳐 먹은 사람이 4사람 있었습니다. 4사람 다 그해 겨울에 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치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두워지자 자물쇠가 또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우치는 나오면서 옥문에 종이를 한 장 붙였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안에 곡식을 훔친 사람이 4사람 있소. 그 4사람이 훔친 것을 다 합해도 쌀 한 자루가 못 돼요. 그 4사람이 여기 갇혀 있소. 하늘에 받친 금덩이는 어른키만 했소. 그것을 가져간 사람은 여기 없소. 그 종이가 개성 사람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돌고 나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월에 김생이 그 종이를 들고 송악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김생은 관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송악산 남쪽 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초가 몇 채가 모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끝에는 빈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던 집터였습니다. 김생은 그 터를 지나 산으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무덤이 2 나란히 있었습니다. 봉분에 풀이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다녀간 지 오래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김생은 무덤 앞 돌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해가 기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군사 12은 산 아래 마을에 두고 왔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에 인기척이 났습니다. 우치가 아래쪽 길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마른 풀을 한 줌 들고 있었습니다. 우치가 김생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습니다. 형님, 앉게. 우치가 무덤 앞에 마른 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생 옆에 앉았습니다. 2 사람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김생이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잡으러 왔네. 압니다. 안다면서 왔는가? 오늘이 어머니 돌아가신 날입니다. 김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한 일인 줄을 내가 언제부터 알았겠나? 그 종이를 읽으셨을 때겠지요. 아닐세. 김생이 무릎 위에 손을 놓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알았네. 자네가 임금이 무엇을 무서워하느냐고 물었을 때 알았네. 알면서 대답해 주었네. 우치가 김생을 보았습니다. 형님, 말하게. 저는 형님이 그날 저를 말리실 줄 알았습니다. 말렸으면 그만두었겠나. 우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생이 웃었습니다. 웃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새해 전과 똑같군. 여전히 문턱을 안 넘고 담을 넘네. 우치가 마른 풀을 손에서 털었습니다. 형님은 새해 동안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여셨습니까? 김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치가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지나쳤습니다. 아닐세. 김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치지 않네. 내가 새해 동안 연 것은 장부뿐일세.
김생이 무릎 위에 손을 폈다 오므렸습니다. 작년 가을에 내가 한 고을을 흉년으로 적어 올린 적이 있네. 위에서 도로 내려왔네. 고쳐서 올리라 하였네. 우치가 물었습니다. 고쳐 올리셨습니까? 고쳐 올렸네. 김생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무덤 위풀을 한쪽으로 눕혔습니다. 그 고을에서 겨울에 몇이 죽었는지 나는 안 해. 장부에 적혀 있으니까. 우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고을 이름을 모릅니다. 모르는 편이 낫네. 김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보려고 왔네. 물으십시오. 종로에서 가락지를 낸 노파가 있네. 압니다. 김생이 돌아서서 우치를 마주 보았습니다. 자네가 하늘 행세를 하지 않았으면 그 노파는 가락지를 잃지 않았네. 우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돌려주러 갔었습니다. 김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려받던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김생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앉았습니다.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문질렀습니다. 자네. 예. 쌀 3만 석이면 몇 사람이 몇 달이나 먹겠나. 우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눈 고을이 26입니다. 고을마다 1150석이 갔습니다. 넉 달이면 다 떨어집니다. 김생이 손가락을 꼽아보았습니다. 추수는 9월일세. 그러면 석 달이 비네. 우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들보 하나를 가져왔네. 들보는 하나뿐일세. 김생이 무덤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내년에 또 하늘이 내려와 금을 달라 하면 어찌 되겠나. 그때는 아무도 엎드리지 않을 걸세. 자네가 그 문을 자네 손으로 닫았네. 우치는 무덤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생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는 저 아래 사람들을 부를 걸세. 우치도 일어섰습니다. 부르십시오. 내가 부르면 자네는 어찌하겠나. 저는 가겠습니다. 김생이 우치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게. 내가 열을 세고 부르겠네. 우치가 웃었습니다. 열이면 넉넉합니다. 우치야. 김생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나는 열을 세지 않겠네. 우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뒤를 안 보겠습니다. 김생이 눈을 감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열을 세고 눈을 떴을 때 무덤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생은 그 자리에 서서 목청껏 아래를 불렀습니다. 군사 12이 산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김생은 그들에게 산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으니 우치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우치가 내려간 쪽은 아래였습니다. 그해 여름에 우치는 도성 근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린 것이 각 도의 관가에 붙었습니다. 그림은 닮지 않았습니다. 그린 사람이 우치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름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름 하나면 됩니다. 이름이 붙으면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다 눈이 됩니다. 우치는 여름 내내 남쪽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사흘을 넘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머물면 그 집이 닫힙니다. 우치가 밥을 얻어먹은 집에는 그 뒤에 반드시 관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밥을 얻지 않고 산에서 잤습니다. 7월에 그는 자기가 쌀을 나눈 고을 하나를 다시 지나갔습니다. 2월에 쌀섬을 쌓아두었던 그 터였습니다. 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치는 그 터 옆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2월에 왔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었던 그 늙은이도 지나갔습니다. 늙은이는 우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치가 얼굴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치가 지나가는 아이 하나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2월의 쌀이 왔다지. 왔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우치는 해가 기울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넉 달이라 셈했는데 5달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아껴 먹어서 1달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우치는 그날 밤 산에 올라가 앉아 셈을 다시 했습니다. 황금 들보 하나가 어른 키만 했습니다. 그것을 팔아 쌀 3만 석을 샀습니다. 26고을이 5달을 먹었습니다. 조선에는 고을이 300이 넘습니다. 한 해에 굶는 달은 5달이 아닙니다. 우치는 손가락으로 세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셀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번을 하면 되는가? 2번은 안 됩니다. 하늘은 한 번 속습니다. 2번째에는 지붕부터 올려다봅니다. 우치는 무릎에 부채를 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부채는 아직 희었습니다. 뼈대도 종이도 희고 그림도 글씨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폈다가 접었습니다.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다 세어두었습니다. 그 2줄 어디에도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곳간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술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을 넘어서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섣달 눈길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였습니다. 법으로 잠긴 것은 법을 쥔 자가 스스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에 행세를 했습니다. 하늘이 시키니 임금이 열었습니다. 열기는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서 쏟아진 것은 노파의 가락지였습니다. 윗물을 흔들면 아랫물이 먼저 넘칩니다. 그러니 밖에서는 안 됩니다. 우치는 부채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품 안에서 주인 없는 가락지 19개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을 켤 수 있는 집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김생이 열을 세워주던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김생이 한 말도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문턱을 안 넘고 담을 넘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우치는 그 말을 오래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담을 넘으면 한 번은 됩니다. 한 번 넘고 나면 담이 높아집니다. 문턱은 넘어도 담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치는 그날 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걸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반이면 반만큼 하지요. 그해 겨울 조선의 조정에 전우치라는 벼슬아치가 하나 생깁니다.